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싶은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서점에 가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책이 참 많은데요. 그만큼 우리의 관심사도 많다는 반증이겠지요. 근데 그중 의견의 대립에 대한 슬기로운 해결책에 관점을 맞추어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 전반적으로 모든 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 이 책 다른 의견은 그중 다른 의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다른 의견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인간관계론의 논쟁은 피하라와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챕터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규칙이 없는 감정적인 논쟁이 아닌 생산적인 논쟁은 비가 온 뒤 땅이 굳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사회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책은 이언 레슬드라는 분이 썼는데요. 런던, 뉴욕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의 광고를 책임지는 기획자로 커리어를 시작해 지금은 비즈니스 리더를 대상으로 조직 문화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조언하는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언 레슬리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프롤로그. 의견을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실천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상사나 아내, 소셜미디어의 낯선 사람과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 이론은 창밖으로 사라져버린다. 나는 생산적인 의견 대립은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잘 연된 습관이나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인간은 논리적인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충동적이고 불안정하며 바라는 것이 많다. 감정이 있기에 우리는 믿는 바를 지킬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관점에 공감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은 건강한 논쟁을 방해하기도 한다. 의견 대립의 표면 아래서 언제나 관계에 대한 무언의 협상이 벌어진다. 관계의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대화가 잘 흘러갈 가능성은 없다. 감춰진 영역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가장 어려웠던 의견 대립도 생산적인 대화로 이끌 수 있다. 일터에서는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대립되는 의견을 직접적이고 격렬하게 내놓는 법을 아는 팀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서로를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 의견 대립을 풀어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이는 우리에게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유독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아예 논쟁을 하지 않는 것이다. 파트 1. 다른 의견을 말하고 들어야 하는 이유. 챕터 1. 극단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견 대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사회에 살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사람들은 동의할 때보다 반대할 때 더 큰 동기부여를 얻는 경향이 있다. 저맥락 문화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명쾌하고 직설적이다. 반면 고맥락 문화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메시지가 은연중에 표현된다. 고맥락 사회는 보다 전통적으로 의뢰를 중시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주된 목적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고맥락 대화에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듣는 사람이 말의 행간을 읽어내야만 하기 때문이다.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의견 충돌을 만들어내느냐는 것이다. 아시아 문화에서는 의견을 직설적이고 강하게 표현하는 일이 드물다. 세계 어디에 살고 있든 우린 대부분 점점 저맥락으로 변해가는 삶을 살고 있다. 저맥락으로의 이동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지만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변화의 가속도를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만들었다. 인간은 눈과 자세, 움직임, 목소리의 높이와 억양으로 상대의 의도를 간파하는 고도로 진화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러한 맥락이 사라진다. 현실에서 의견 대립이 일어날 때 우리는 뇌에 화학적 신호가 흘러넘쳐 눈앞의 이슈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 마음을 열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의견 대립이 생기면 우리는 공격적이 되어 맹렬히 비난을 퍼붓거나 뒤로 물러나 의견을 속으로 삼키며 갈등을 피하려 한다. 적대적이고 대체로 무의미한 논쟁에 뛰어들거나 또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퍼져나가는 분노로부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수백 년에 걸쳐 발달해온 사회적 구범들, 예를 들어 낯선 사람들과 논쟁적인 주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관습은 온라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에서만 공허한 분노를 본다는 것은 현실에서 의견 대립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싸우는 것처럼 연막을 치고 있지만 실은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잘 어울리는 것,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암묵적으로 의견 대립을 막는 문화는 옹졸한 사내 정치, 의사결정의 실책, 권력 남용에 더욱 취약해진다. 의견 대립이나 모든 종류의 갈등을 회피할 때 얻는 이익은 즉각적이다. 의견 대립이 가져오는 이익은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며 결국엔 더 크다.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회피할 수는 없다. 대신에 의견 대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갈등은 인간이 때때로 어쩌다 우연히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가피한 요소다. 레이코프와 존슨은 논쟁을 춤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상상해보자고 제안한다. 가장 만족스럽고 우아한 방식으로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만들어내는 공연으로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논쟁하고 새로운 논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대신 더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줄 것이다. 챕터 2. 조용한 것은 가짜 평화이다. 열을 올리며 의견 대립을 하는 커플과 팀이 더 행복하다. 갈등은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한다. 낯선 사람들은 저명락 환경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상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친구 관계는 고명락 환경에게 압축되고 코드화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커플 중에 남자가 여자에 비해 공감 정확도가 낮다. 남자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실험에서 공감 정확도에 대한 현금 보상을 제시했을 때 남녀 간의 차이가 사라졌다. 커플들은 관계 초반에 상대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점점 향상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를 이해하는 데 서툴러진다. 관계 초반의 몇 해를 지나는 동안 커플들은 상대의 모든 말과 행동을 읽어낼 모델을 만든다. 파트너를 다 파악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파트너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더 이상 알아차리지 않게 된다.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러한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커플이 양쪽이나 어느 한쪽의 렌즈가 왜곡되어 있다면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못된 가정을 하게 된다. 관계에서의 갈등은 불행한 사고가 아니다. 서로에 대해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이다. 부정적 직설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지적이 기분을 상하게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동기를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로는 파트너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모호하지 않은 표현으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때로 다투는 것은 마음속 모델을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관계는 때때로 심각한 문제를 겪을 수 있지만 대립을 통해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도움이 된다. 부정적인 행동과 감정은 유용하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다. 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유용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파괴적일 수도 있다. 좋은 다툼과 나쁜 다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답하려면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관계 차원은 암묵적이고 대체로 언어로는 전달되지 않으며 어느 자체만큼이나 목소리 톤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통해 전달된다. 대화의 참여자들이 관계 단계에서 서로 합의를 이루고 있을 때, 즉 상대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만족하고 있을 때는 내용 차원의 대화가 순조롭게 흘러간다. 관계 차원에서 암묵적 대립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면 갈등의 불똥과 타오르는 소리가 내용 차원의 대화를 방해한다. 관계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내용 차원에서만 대화를 이끌어갈 때 대립이 악화된다. 파트너들이 내용과 관계에 모두 관심을 기울일 때 의견 충돌은 생산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파트너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대화의 내용에 참여하라. 파트너의 목소리, 얼굴 표정, 보디랭귀지 같은 비언어적 신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자. 업무상 갈등은 격렬해지더라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개인적인 갈등을 겪을 때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결정을 내리게 되고 만족감과 의욕이 떨어진다. 업무상 갈등과 관계 갈등 사이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의견 대립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일 때 인지 능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생각이 경직되며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고도 고수하게 된다. 그리고 편향된 정보 처리가 일어난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 그래서 집단 자체가 조금 더 어리석은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도전받지만 위협받지 않는다고 느낄 때, 체면을 잃지 않고도 의견 대립을 풀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 대립적인 문화에서는 의사결정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진다. 작은 목소리들이 빠르게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에서는 못된 놈들이 살아남는다. 어려운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려야 하는 조직에서라면 커뮤니케이션은 불쾌할 만큼 직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표출하지 않을 때 생기는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솔직한 의견 대립에서 오는 가벼운 스트레스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는다면 관계는 위험을 안게 된다. 적합한 조건에서라면 갈등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갈등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고려하게 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보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게 된다. 적합한 조건에서라면 갈등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다. 갈등을 통해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고려하게 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게 된다. 챕터 3. 혼자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들. 협력적인 의견 대립은 집단의 지성을 수확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합리적이 되기 쉬운 인간의 습성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내 의견이 틀렸음이 입증되어도 괜찮다는 것. 이는 오히려 고마워할 일이라는 것을 아테네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개인의 양심을 강조한 종교개혁 이후
내면의 탐구는 더욱 힘을 얻었다. 인쇄술의 발명은 논쟁법에 다시 한번 타격을 주었다. 책이 확산되면서 좀스럽게 구는 스승들과 논쟁을 벌인 대신 스스로 배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적 탐구는 정신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간주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뇌 안에서만 사고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사고한다. 개인에 집중한 결과 우리는 의견 대립이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 좋은 결정으로 향하는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게 되었다.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 망하는 이유. 집단적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집단 안에서 의견 대립이 없을 때 나쁜 의사결정을 내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냈다. 집단에 승응하려는 욕구, 공유 정보 편향이라 불리는 것인데,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해당 주제에 대해 자신보다 잘 알 거라고 모두 가정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의 질문을 놓고 논쟁을 벌일 때 새로운 생각과 정보, 통찰이 쏟아져 나온다. 논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머릿속에만 갇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통찰과 창의성은 팀 내의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현실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을 진심으로 믿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반대 의견을 내놓는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다. 생산적인 의견 대립은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달려있다. 잘 반대하려면 감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종종 듣는데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 생산적인 의견 대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뢰로 묶인 유대관계가 결국은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하다. 이는 인지적 문제만이 아니라 감정적 문제이기도 하다. 당신은 당신의 주장을, 나는 나의 주장을 내놓을 때, 그리고 우리 둘 다 최선을 다해 주장의 논거를 제시하려는 동기를 가질 때, 의견 대립이 당금질을 거쳐 우리가 얻게 될 답은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 사상적으로 영역화된 팀 내엔 경쟁이 존재했다. 사상이 비슷하거나 적당히 다른 팀보다 많은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그러한 논쟁은 결과물인 페이지의 질을 높였다. 우리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나타나도 원래의 의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자신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본능적으로 혐오한다. 틀렸을 때도 이성의 힘을 총동원해 자신을 옳다고 설득하려 한다. 인간 사회의 문제 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 하나의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확증 편향이 그 후보군에 들 것이다. 이성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강화하는 데 활용되곤 한다. 인류가 지구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 혼자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집단 사고 능력 덕분이었다. 옷을 입는 것부터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지식에 끌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우리 각 개인은 선조들에게 물려받아 동시대들이 공유하는 방대한 지식 네트워크에 접속해 있다. 상호작용주의 렌즈로 바라보면 확증 편향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잘 활용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다. 확증 편향은 갈등 자체가 그렇듯 뒤집어진 U자 곡선 모양을 띈다. 확증 편향이 너무나 많은 것도 나쁘지만 전혀 없는 것도 나쁘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 과학자들. 400년 전 프란시스 베이컨은 오늘날 우리가 확증 편향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이미 경고했다. 인간은 어떤 의견을 갖고 나면 다른 모든 것을 끌어다 그 의견을 지지하는 거나 동의하는 데 쓴다. 우리는 위대한 과학자, 개인들을 칭송하지만 진보를 이루는 것은 집단으로서의 과학자들이다.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더라도 한 개인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면 확증 편향이 기승을 부리기 마련이다. 과학적 연구조차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집단 행동에 빠지기 쉽다. 다수의 의견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극도로 불편해하는 것, 지배적인 의견을 추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밝은 빛을 보여줌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운 견해에 익숙한 세대가 자라남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다른 의견은 우리를 개인과 집단 모두를 똑똑하게 만든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믿는 바를 왜 믿는지 더 열심히 생각하도록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알고 있었듯 논쟁이 분노 대신 통찰을 길어올리게 하려면 논쟁으로 인해 생겨나는 관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공통의 이해를 가질 때 그때만 존중과 신뢰가 작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일이 가능해진다. 챕터 4. 격렬한 논쟁이 영감의 원천이라면 갈등은 집단의 창의성에 불을 붙이는 불꽃이다. 라이트 형제는 전투적으로 논쟁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논쟁을 통해 함께 생각했다. 데이턴 주민들은 자전거 가게 위층에서 흘러나오는 형제의 말라툼 소리에 익숙했다. 토론의 전통적 규칙에 따라 서로 입장을 바꾸어 다시 토론을 하도록 했다. 이는 좋은 훈련이 되었다.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끌어오를 수 있었던 걸까? 형제의 조카 이본의 라이트 밀러는 형제가 논쟁하는데도 경청하는데도 능숙했다 라는 말로 결정적 요인을 지적해 주었다. 그들은 격렬하게 다툴수록 서로의 말에 더 집중 경청했다. 라이트 형제는 정신이 날아오르도록 하는 동력으로 갈등을 활용한 혁신가였다. 갈등은 모든 창의적 협업 중에 중요한 요소이다. 혁신과 창의성 자체가 혜성과의 갈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창의적 사람들이 서로에게 키스만큼이나 펀치도 많이 날리는 것은 놀랍지 않은 일이다. 갈등을 조율하지 못하면 집단이 망가질 수 있지만 갈등이 없으면 권태와 무관심이 생겨난다. 유머는 팀워크의 중요한 기술인데 경영이론가들은 이 기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유머는 갈등 상황에서 중요한 안전 밸브 역할을 한다. 섬세한 배려와 애정이 결여된 놀림은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제대로 사용한다면 놀리기는 가장 소중한 갈등 관리의 기술이 된다. 무례함이라는 비밀 무기. 네메스는 브레인스토밍을 한 팀보다 토론을 한 팀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노출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네메스는 공개적으로 비판한다는 규범 덕분에 사람들이 평가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 그 이유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룹 안에서 비판이 더 나은 해답을 찾기 위한 도구로 상승되면 사람들은 비판을 덜 개인적으로 받아들인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의견 대립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의견 대립을 자신있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조직의 리더가 모범을 보이며 독려하는 것이다. 틀려도 괜찮다는 것을, 취약함을 내보여도 괜찮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다. 서로 신뢰해야 하고 공동의 프로젝트,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신뢰가 견고할수록 그리고 프로젝트가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것일수록 에너지는 넘치고 의식을 고양하는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산적인 의견 대립을 위한 9가지 원칙 그리고 다른 모든 원칙을 좌우한 하나의 황금률이 다음 장에서 이어진다.
파트 2. 생산적 의견 드립을 위한 원칙. 챕터 5.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본능. 의견 드립의 내용으로 뛰어들기 전에 신뢰관계부터 구축하라. 호혜규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처해 본 적이 있다.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거듭 발견한 사실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는가의 미묘한 차이가 이후 벌어지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대화 상대로부터 신호를 받고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한다. 누군가가 우리를 좋아한다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도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다. 누군가 우리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알려준다. 우리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를 한 인간으로서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논쟁 대상이 되는 내용으로 바로 뛰어들기 전에 적절한 맥락을 먼저 만들라는 것이다. 상대방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이 무엇이든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당신이 응답받고 싶은 태도로 먼저 행동하라. 좋은 관계에서 좋은 논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순서가 중요하다. 어려운 대화에는 임하는 전문가들과 평범한 우리 사이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전문가들이 의견 대립의 내용에 뛰어들기 전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신경을 쓰고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다. 말 뒤에 숨겨진 감정. 무엇에 동의하는 것보다 동의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감정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나면 화를 누그러뜨리기도 쉬워집니다. 보고 있으면 놀라워져요. 명확하게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과도 같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면 폭탄의 뇌관이 해체된다. 정말 화가 나 있군요. 그리고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네요. 내가 말하다 그가 대답했다. 그래, 난 화가 나고 무시당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교도소안이 어떤지 절대 모를 거라고 했어요. 그는 2년 내내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 만남이라면 시작이 중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서로 유대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폴리스 솔루션스 팀은 멤피스 경찰들에게 상대방의 상태에서 함께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저는 상대방의 상태에서 함께 시작합니다. 화가 나 있으면 거기서 시작하지요. 상대방이 행복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상태에서 함께 시작한다는 것은 상대의 상태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의미다. 대화 내용으로 뛰어들기 전에 상대방과 감정적인 유대를 만든다는 원칙은 모든 종류의 어려운 대화에 적용할 수 있다. 챕터 6. 진정하라는 말이 분노를 부추긴다. 의견 대립을 잘 풀어가려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말하고 싶으면 말해줄 거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않겠죠. 말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나를 배려하고 존중했으니 좋아요. 지금은 말해주겠소. 용의자와 좋은 관계를 맺은 조사원일수록 더 많은 양질의 정보를 얻어낸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용의자의 요구를 너무 빨리 들어주는 것도 실패에 이르는 길이었다. 최고의 조사관은 언제나 공감을 표시해야 하고 언제 직설적이고 솔직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용의자에게 말하라고 압박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누군가 자신을 판단하거나 자신에게 지시를 내린다고 느끼는 순간 중독자들은 변화하고 싶지 않은 온갖 이유를 떠오르기 시작한다. 신뢰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다. 라포르는 신뢰와 호감을 느끼는 감정이기도 하지만 대화에 임하는 양쪽이 서로
동등하다고 느끼고 양쪽이 각자의 선택을 내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감정. 누구도 우월한 지위에 있어서 서로를 조종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상태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고치려는 본능, 바로잡거나 제대로 돌려놓겠다는 본능은 대화관계를 장악하려는 욕망을 대표한다. 우리가 맞는 말을 할수록, 밀어붙일수록 상대는 그만큼 강하게 거부한다. 의견 대립을 피해야 할 위협이 아니라 양쪽이 무언가 얻을 수 있도록 있는 협력의 기회로 바라보아야 한다. 망상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망상증에 걸린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어 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하겠어 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즉, 그들의 상태에서 함께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치료사가 해야 할 일은 환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악마 숭배자들은 세상에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겠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상황에서 누군가 당신을 버스에서 밀쳤던 것이 혹시 사고였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잘못된 믿음 안에서도 한 조각의 진실은 존재한다. 바로잡으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만 발견할 수 있는 진실이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자유롭게 풀어주라. 챕터 7. 테러 없는 논쟁에서는 아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의견 대립이 지휘 다툼이 되면 해로워진다. 노련하게 의견 대립을 풀어가는 사람은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한다. 의견 대립을 노련하게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가면만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가면도 섬세하게 대응한다. 가장 강력한 사회적 기술 중 하나는 상대방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다. 넬슨 만델라는 가면놀이에, 특히 상대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었다. 논쟁이 불안정하고 엉망이 되는 경우는 대개 한편이 체면을 잃었을 때이다.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사회적 가면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덜 받을수록 사람들은 더 유연해질 수 있다. 동료들이 보고 있다면 사람들은 문제를 올바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자신이 동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더 신경을 쓴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 업무에 대한 어떤 지적도 발끈할 것이다. 논쟁에서 정체성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체면을 지키고자 한다고 느끼지 않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상대를 한 개인으로 품위 있게 대할 때 의견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게 된다. 모욕을 주는 행동은 모욕을 준 사람과 그의 동료들에게 해를 입힌다. 미국 정치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체즈는 격렬한 반대자와 대화하는 법을 설명한다. 저에게는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최고의 조언은 사람들에게 언제나 아름다운 퇴로를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의견을 바꾸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충분한 밧줄을 내려주고 충분히 공감해주며 기회를 내어주라는 것이지요. 누군가와 논쟁을 벌일 때 우리는 상대가 의견을 바꾸고도 체면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근사해 보일 수 있게 그렇게 해줄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챕터 8. 자신을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되어보기. 수많은 갈등 뒤에는 서로의 눈에 이상해 보이는 문화적 충돌이 존재한다. 당신이 속한 문화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단정 짓지 마라. 협상에서의 문화적 차이. 서로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이 비즈니스 계약이나 정치 협약을 검토할 때 공통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편의 문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의 말을 오해하고 상대의 동기를 잘못 읽어낼 수 있다.
적어도 한쪽이 상대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협상이나 논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한 명의 개인은 하나의 문화이다. 문화는 물고기를 둘러싼 물과 같은 것이다. 그 안에 살고 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드러나지도 않는다. 도시도, 직장도, 가족도, 오래된 관계도 모두 고유의 문화를 갖는다. 세상을 나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마주쳤을 때 내가 어떤 물에서 헤엄치고 있을지를 슬쩍 볼 수 있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를 연구하는 인류학자가 되어야 한다. 챕터 9. 상대의 방어 태세를 무너뜨리는 호기심이라는 무기. 급하게 판단을 하나 들면 상대방이 말을 듣지도 상대에게서 배우지도 못한다. 논쟁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흥미를 가져보라. 그리고 당신도 흥미로운 상태가 되어라. 어려운 만남에서 최선의 것을 얻어내는 유일한 방법은 배우고자 하는 열망에 힘을 싣는 것이다. 좀 더 이해하게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게 훨씬 좋은 질문이다. 당신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조금 더 이해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라는 질문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는 질문과 미묘하게 하지만 많이 다르다. 모든 것의 핵심은 유대와 연결입니다. 서로 연결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왜 동료와 연결되지 못하는 걸까요?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조사관들이 효과적으로 신문을 진행하려면 용의자가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든 간에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미루어야 한다고 말한다. 판단을 미루세요. 대신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호기심을 갖지 않는 편이 호기심을 갖는 것보다 언제나 쉽다. 닐 제닌의 말처럼 호기심은 에너지, 시간, 관심이라는 유한한 자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다른 관점에 대한 호기심을 닫아버린다면 우리는 덜 지적이고 덜 인간적인 그리고 덜 흥미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챕터 10. 언제 어떻게 실수를 인정할 것인가? 빠르고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면 실수가 오히려 긍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당신의 겸손함을 보여주었기에 관계가 튼튼해지고 대화가 수월하게 흘러갈 것이다. 사회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이 관계로 움직인다. 실수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기업들은 실수를 은폐하려 한 기업에 비해 1년 뒤에 높은 주가를 보였다는 사실이 발견했다. 사과가 효과적이려면 그 사과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야 한다. 존경을 잃을 것인가, 호감을 잃을 것인가. 사과하는 법을 아는 것은 간단한 일이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에 따라 같은 사과도 다른 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존경과 따뜻함 사이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톤으로 사과할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능력과 호감 중 무엇이 이 관계에서 더 중요한가에 달려있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당신한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상대가 알게 되는 것은 괜찮다. 사실 그 편이 낫다. 최악의 사과 중 하나는 내가 뭐뭐했다면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값싸고 진정성 없는 사과가 되어버린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챕터 11. 뻔한 질문은 나쁜 질문이다. 공격적인 논쟁은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에 갇히곤 한다. 의견 대립을 생산적인 것으로 만들려면 새로움과 변주가 필요하다. 상대를 놀라게 하라. 로봇 같지 않고 인간다운 대화를 나누려면 우리는 미리 준비된 대본대로 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갈등 상황의 대화에서 공감, 호기심, 놀라움이 중요한 이유다. 상대가 예측하지 못한 말을 하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동의해주거나 가끔 주제를 바꾸어보자.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말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 챕터 12. 규칙은 잘 보이게, 모두가 알 수 있게. 서로 다른 의견을 풀어나갈 때 합의된 규칙과 울타리는 각자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규칙이 자유를 만든다. 한 개인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낄 때 상대의 의견을 폄하하지 않게 되고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누군가 경청한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는데 열린 태도를 갖게 된다. 톤이 내용보다 중요하다. 톤은 대화 상대와 견주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효과적으로 전해준다. 틀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있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통찰할 수 있는 기회, 몰랐던 사실을 깨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한 사람의 의견은 어떤 강력한 논점에 의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이 높았다. 그럴 수도 있다는 표현이 포함된 주장은 확신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주장보다 설득력이 높았다. 코멘터가 자신도 완전히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달할 때 의견 제출자는 방어벽을 내렸다. 취약함의 힘이다. 규칙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지킬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규칙과 시스템 안에서의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더 편안하기 때문이다. 챕터 13. 가장 중요한 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무정한다고 해도 의견 대립 상황에서 겪게 될 감정적 경험에 완전히 대비할 수는 없다. 가끔은 우리 자신이 우리 가장 무서운 적이 된다. 맙소사, 이자가 개자식처럼 울고 있네 하고요. 하지만 훌륭한 조사관은 한 발짝 물러나서 생각합니다. 재미있군. 프랭크가 지금 개자식처럼 울고 있잖아. 왜 저러는 거지? 화가 나 있을 때 호기심을 갖기란 어렵다.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어렵다. 역량이 높은 커뮤니케이터는 우선 그것이 현명한 일인가를 충분히 생각해 보기 전에는 상대의 행동을 그대로 되갚아준다는 보복 논리에 빠지지 않는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대화의 속도를 늦추고 자신이 가진 선택지를 가늠한다. 엠더는 우리 뇌에는 3가지 수준이 있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뇌, 포유류의 뇌, 파충류의 뇌다. 인간의 뇌 수준에서 우리는 약간 흥분할 수 있지만 상대가 하려는 말에 관심을 보인다. 의견 대립이 격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 포유류의 뇌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만남은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상대의 말에는 관심이 사라진다. 파충류의 뇌는 또 다르다. 여기서부터는 분노가 상황을 장악하게 됩니다. 분노한 사람은 논쟁에서 이기는 데만 관심이 있지요. 챕터 14. 모든 원칙 위에 황금률이 있다. 모든 규칙 위에 황금률이 있다. 진실한 인간적 유대를 만들어라. 참 남처했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맞는 감정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말은 할 가치가 없습니다. 감정이 담기지 않는 공감은 아예 공감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프로세스의 한 부분일 뿐이고 당신은 나를 프로세스 위로 굴리고 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우수한 조사관은 열린 마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인가. 로런스가 말했다. 능력이라기보다 진실을 알아내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태도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신뢰와 유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의견 대립과 갈등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지킨다면 다른 모든 규칙은 필요 없는 것이 된다. 협상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전략 중 하나는 라포르를 형성하기 위해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아보라는 것이다. 노런스 앨리슨이 자주 반복하는 말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서관은 호기심을 거짓으로 꾸며내선 안 된다. 호기심은 진짜여야 한다. 사관은 진심일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을 강조했다.
어느 누구도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이 있고 우리에게도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파트 3. 자리를 떠나지 말 것. 챕터 15. 끝나지 않는 무한 게임. 생산적인 의견 대립은 예의 바른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계속해서 다른 의견을 나눌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한다. 관점의 차이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의견을 내놓는 방식 때문에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생각한다.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아걸고 공격적이며 비열한 사람들, 언제나 진실하지 못하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과장되게 꾸미며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념이 아니라 감수성과 태도의 문제다. 의견 대립을 무한게임의 일부로 인식할 때 더 좋은 결과를 낸다. 부부간의 다툼은 더 튼튼한 관계가 되도록 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일터에서 벌어지는 논쟁의 목적은 조직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가끔 우리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앞선 나머지 이를 잇는다. 의견 대립을 승자는 의기양양하게 걸어나가고 패자는 수치스러워하는 유한 게임으로 보지 않고 무한 게임 도중 이루어지는 한 수 정도로 생각하면 훨씬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다. 당신과 당신이 취하는 입장에서 약간 거리만 둔다면 식탁 곳곳에서 더 좋은 주장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폴린에게 다른 의견이란 새로운 생각을 낳고 진보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럴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자랑스럽게 유지할 수 있어야 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면 그만큼 우리도 우리 자신의 관점도 강하게 존중해야 하고 완전히 납득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신의 의견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의견 대립은 차이를 강화하지도 없애지도 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우리의 다양한 의견 사이에서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 혼자서는 만들 수 없는 것이 만들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둘 다 승자가 될 것이다. 챕터 16.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핵심 원칙 요약. 먼저 유대를 만들어라. 줄을 놓아주라. 조종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체면을 세워주라. 나의 이상한 점을 먼저 보라. 호기심을 가지라. 실수를 기회로 만들라. 빠르게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한다면 실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대본에서 벗어나라. 놀라움을 주라. 제약 조건을 공유하라. 목적 없이 화내지 마라. 황금률. 진심으로 행동하라. 솔직한 인간적 유대를 만들라. 챕터 17. 더 나은 대화를 위한 생각 도구. 상대를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바라보라. 당신이 그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걸 느끼는 순간 그들은 당신의 말을 무시할 것입니다. 의견 대립을 미리 알리라. 내가 틀리고 상대가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똑같이 되돌려주려는 마음을 누르라. 긍정적인 논쟁 문화를 만들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하라.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진정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신이라는 말을 조심하라. 논쟁 중에 당신이라고 말을 쓰는 순간 상대는 정체성의 위험을 받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라는 말을 피하라. 그런데 정도의 말로 바꾸기만 해도 문장이 덜 뾰족해질 것이다. 뜨거운 감자를 건드려라. 갈등이 골문뿐이다. 리더는 갈등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약한 점을 드러내며 리드하라. 당신이 먼저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상대방의 방어벽을 낮출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라.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지요? 라고 확인하라. 논쟁에서 이기려는 충동이 대화에 임한 태도를 결정하지 않도록 노력해라. 바로 잠들에서 멈추지 마라. 새로운 것을 만들라. 네, 이렇게 그 책 리뷰를 끝냈는데요. 이 다른 의견이란 이 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순히 우리가 그 인간관계라는 큰 측면에 있을 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다른 의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지요.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이 책에 나온 그 다른 의견에 대해서 풀어갈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응용한다면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조금 더 우리의 회의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